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우리 한국사 동영상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근대 한국사 이외에 자, 조선시대 세계관의 변화, 조선의 건국과 정치 운영의 변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1학년 친구들 기분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아무래도 직접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좋은데 뭐 그렇지 못해도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아쉬운 대로 그래도 우리 친구들의 지적 갈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디딤 동영상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보면 학습 목표 보도록 합니다. 조선 통치 체제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이게 조선 통치 체제의 특징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이전에 있었던 고려 시대와 내용을 비교하면서 특징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고려의 통치 체제와 비교하면서 말할 수 있다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 정치 운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뭐 이 단원이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과 정치 운영의 변화 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뭐 쪽수로 따지면 60에서 68쪽인데 옛날 책으로 따지면 내용이 거의 한 20페이지 분량이 넘을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왕권이 약화되고 신하의 권한이 세져요. 그러면서 이제 붕당 정치 이게 심화되면서 최종적으로 볼 때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는 그런 관점을 놓고서 조선의 정치 변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조선의 건국과 유교 정치의 확립. 자, 조선의 건국. 자, 조선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그 다음에 사대부는 사대부인데 고려 말 사대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급진개혁파. 급진개혁파는 뭐예요? 고려 안에서의 개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고려라는 나라는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급진개혁파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예요? 정도전이죠. 정도전이라든가 남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근데 이들 급진개혁파는 소수였고요. 대부분은 누구였냐면 온건개혁파였어요. 온건개혁파. 뭐 아시다시피 온건개혁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누구예요? 그렇죠. 정몽주죠, 정몽주. 자, 정몽주가 온건개혁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이성계는 수적으로는 온건개혁파가 다수예요. 그래서 이들 온건개혁파를 이제 제거했던 이제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주교에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철퇴로 뭐 이렇게 내리쳐서 죽였는데 이때 묻은 피가 아직도 묻어있다. 선주교. 뭐 그걸로 유명하고요. 자, 아무튼 조선을 건국했다. 1392년이다. 이때가. 자, 유교 정치인의 확립 과정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태조 이성계. 국호 조선이라 했고요.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한양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태종. 그러니까 태조 다음에 정종 있고 태종인데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볼 수 여기 이게 딱 보면 나와요. 자, 딱 나와요. 자, 이때 이제 태조가 왕일 때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아까 급진개혁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전이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정도전은 어떤 세상을 꿈꿔요? 왕 중심이 아니라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꿉니다. 왕보다는 누구의 힘이 센 나라? 신하의 힘이 센 나라를 꿈꾸었는데 이게 이제 누구하고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냐면 실제로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태종 이방원하고 서로 코드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왕좌의 난이 발생합니다. 자, 왕좌의 난 발생. 이성계입니다. 이성계에게는 와이프가 두 명 있었어요. 하나는 한씨, 하나는 강씨. 자, 첫 번째 와이프였던 한씨가 낳은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입니다. 그 다음에 강씨가 낳은 아들이 2명이죠. 방번과 방석이에요. 자, 정도전은 이 8명의 왕자 가운데 누구를 미냐면은 방석이를 후원합니다. 방석. 이게 아무래도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왕이 되면 왕권이 당연히 강할까요? 약할까요? 왕권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왕권이 약해지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펴자. 이게 바로 정도전의 뜻이었던 거죠. 이걸 이제 이방원이 알고 이제 어때요?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 죽이고 방석 죽이고 방번 죽이고 다 죽여버린 거. 이게 1차 왕자의 난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은 누가 하냐면 방우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두 번째 형이었던 방과가 왕이 됩니다. 이게 거의 뭐
허수아비 왕이었죠.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방언이가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방언이가 실권을 장악을 하자 바로 위에 있던 형 회한대군 방간이, 어떻게 이름들이 다 훌륭하죠? 방간이가 또 여기에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요? 2차 왕자의 난이라고 불러요. 2차 왕자의 난은 이제 방원이가 역시 이 난을 진압을 하고 형은 죽이지를 못해요. 아까 방석이와 방번은 다 죽였죠. 근데 형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형을 이제 귀양을 보냅니다. 이때 이제 형이 귀양을 간 곳이 어디냐면 저기 점수 소양 가는 데 보면 금상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금상리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형을 귀양을 보냈고요. 그래서 금상리에 가보면 지금도 방간에 무덤이 있습니다. 회한대 군파에. 아무튼 2차 왕자의 난을 진압을 하고 이제 어때요? 이방원이가 직접 왕을 합니다. 직접 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이 됐고요. 아까 저 신하 중심의 나라를 꿈꾸었던 정도전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당연히 태종은 어떤 정치를 꿈꿔요? 국왕 중심의 정치, 왕권이 강화된 정치를 꿈꾸게 되는 거죠. 자, 사병혁파.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사병을 혁파하고 이 사람들을 다 어때요? 관군으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육조직계제. 얘는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교직계제. 그래서 조선의 행정제도를 보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가 있고 육조. 말단 행정을 몇 개로 나눠서 처리를 했다. 6개로 나눠서 처리를 했다. 그래서 6개 부서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6조에서 의정부로, 의정부에서 왕에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6조에서 안건을 올리면 요 의정부에 있던 삼장성,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필터링을 했죠. 필터링을 해서 왕에게 올렸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왕에게 신하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재상들이 또 어때요? 원래 6조의 판서들이 내놓았던 안들을 많이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왕 입장에서 볼 때는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로 통과시키는 안건을 대폭 줄여버려요. 그래서 6조에서 바로 누구에게? 왕에게 안건을 올리고 왕도 또 이걸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누구에게 바로 판서들에게 또 어때요? 명령을 내리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른다? 6조 직계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 직계제는 뭘 의미한다? 왕권 강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관장하는 것은 중죄수. 심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땠다? 그냥 알아서 왕하고 그 다음에 6조가 다 알아서 했다. 6조 직계제입니다. 왕권 강화하고요.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양전사업은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자, 토지를 조사를 해야만이 국가는 백성들에게 뭘 부과할 수 있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이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많아야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했다. 이걸 보고 양전 사업이라고 했고요. 요 토지 대장을 기록해 놓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양안이죠. 양안. 기록해 놓는 것을 우리가 양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전 사업과 양안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뭘 실시하느냐? 호패제를 실시합니다. 호패제는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지급을 했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건 뭐냐면 양반이나 상민뿐만 아니라 노비에게도 지급을 했죠. 노비에게도 지급을 함으로써 국가가 관리해야 될 뭐예요? 역 대상자. 역 있죠? 뭐 역은 뭐 군역과 군대 가는 군역과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하는 요역 두 가지로 나뉩니다만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노동력을 제대로 징발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뭘 지급했느냐? 호패를 지급을 합니다. 호패 지급. 그래서 호패 지급 또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국가재정 강화, 그 다음에 국방력 강화. 요 두 가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 실시했던 것들, 호패, 그 다음에 양전사업, 사병혁파,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국가재정 확충을 통한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요건 꼭 알아두세요. 육교직계제, 호패제, 양전, 사법, 혁파. 태종입니다. 그래서 태종 때 이처럼 이제 어때요? 만들어놓은 왕권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세종은 이제 어때요? 정말 세종 때 조선시대의 정치가 이제 꼽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세종이 물론 똑똑하기도 있지만 누가? 태종이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왕권을 어느 정도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세종대에는 안정적인 정치가 가능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지편전을 설치합니다. 자, 세종대왕의 지평전 학문 연구기관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편전에서 뭐를 했을까요? 경연을 실시합니다. 경연 내용 보니까 왕에게 유학의 경서와 사설을 강의해드리고 논의를 받는 제도. 그러니까 신하가
대표적인 게 이제 홍문관 대제학입니다. 홍문관 대제학이 왕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토론하는 거, 그게 바로 경연입니다. 경연이에요. 경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연이야말로 왕권과 신권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제도였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고 왕권과 신권을 또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정치 시스템은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아까 태종 때는 왕권 강화 그랬잖아요. 왕권 강화는 6조 직계제인데 왕권과 신권을 조화는 뭐예요?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뭐 시험 문제는 6조 직계제 아니면 의정부 서사제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 나와요. 자, 볼게요. 6조에서 일단 의정부에게 올리고 의정부에서 얘를 협의를 해가지고 왕에게 건의를 내고 국왕도 역시 어때요? 누구에게 먼저? 의정부에게 이제 제가를 하고요. 의정부는 또 역시 왕의 명령을 또 수렴을 해서 6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왕과 의정부, 그 다음에 의정부와 6조 판서 서로 어때요? 조화를 이루는 정치를 추진했다. 왕권과 신권을 조화하다. 세종 때 의정부 저사제. 다 좋긴 좋아요. 이게 의견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 뭐랄까요? 뭔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는 건 좋은데 그만큼 이 의정부 서사제의 약점은 뭘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조가 되는 거죠. 세조. 자, 뭘 통해서 왕이 돼요?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계유정난. 아까 이방원은 왕자의 난, 세조는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 봅니다. 세종대왕. 부인이 6명이에요. 와, 진짜 세종대왕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인가 봐요. 아무튼 좀 그랬어요. 부인이 6명이고요. 자녀 밑에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와, 고려의 태조 왕건 이래 이렇게 훌륭한 왕이 또 있었어요. 자녀가 18남 4녀입니다. 자그마치 몇 명이에요? 22명이네요. 22명이요. 22명. 이 22명은 이제 소연하고 심씨뿐만 아니라 후공들에게 다 낳은 게 이제 22명이고요. 정식 왕분은 소연왕후 심씨인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인데 정식 왕비 가운데 10명의 아들을 낳은 건 요 소원왕후 심씨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금술이 조선시대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왕을 누가 하냐면 큰아들 문종이 왕을 해요. 문종은 태자만 10년을 합니다. 이 세종이 뭐 이래저래 뭐 병도 많이 앓았고 뭐 또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왕을 상당히 오래 했죠. 그래서 문종 태자만 10년 하다가 왕이 죽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왕이 된 지는 왕은 뭐 불과 10년 정도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문종이 시름시름 앓고 죽자 문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노산군, 단군이 왕이 되죠. 단군이 왕이 되는데 이제 단군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이제 어때요? 수양대군이 왕을 욕심을 낸 거죠. 왕을 욕심을 내면서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계유정난이죠. 옛날에 영화 한번 나왔었는데 관상이라는 영화요. 그런데 수양대군은 이때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뭐 금성대군도 죽이고 뭐 광평대군도 죽이고 무수히 많은 동생들을 죽입니다. 조카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동생을 죽이면서 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집현전 없애버리죠. 집현전을 없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육신 아시죠? 사육신. 세조가 왕이 되는데 6명의 신하들이 반대를 하죠. 근데 이 사육신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집현전 출신이에요. 쉽게 변하는 음식, 숙주나물, 신숙주를 제외하고는 집현전 출신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세행육신, 사육신. 그러자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제 어때? 걸림돌이 됐던 집현전 없애버리고 경연도 폐지를 해버립니다. 뭐 맨날 경연 열어봐야 무슨 이야기 할까요?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까? 이건 뭐 군왕의 뭐 도리가 아닙니다. 맨 이런 이야기 하니까 경연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육교 직계제를 실시하면서 왕권 강화를 추진합니다. 자, 요게 세조고요. 그러니까 세조는 세종과는 정반대죠. 그다음에 이제 성종 때 다시 홍문관을 설치를 해요. 홍문관. 이 홍문관은 집현전이에요. 집현전인데 지가 할아버지가 없앤 거 다시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문관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경연을 다시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세조와 성종은 세조보다는 누구하고 많이 비슷해요? 세종과 많이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경국대전을 반포합니다.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건 세조고 얘를 완성을 한 건 성종대죠. 성종대. 그래서 경국대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뭐에 의한 통치를 하는 나라,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 나라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경국대전이요. 자, 내용 봤던 거고요.
자, 요건 이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볼게요. 통치체제 정비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정치조직 조선의 자, 의정부 최고 합작기구로서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최고 높은 사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어요? 말단 행정을 담당하는 6조가 있었죠. 6조는 뭐예요? 2호, 예명, 형봉. 자, 행정을 몇 개로 나눠서 처리했다? 6개로 나눠서 처리했다. 인사, 그 다음에 호조, 재정. 예조가 할 일이 되게 많았다고 그랬죠. 우리 이거 어디서부터 한번 봤어요, 이거? 그렇죠. 발해거 삼성육부 보면서 그때 한번 봤었잖아요. 의례, 교육, 외교. 굉장히 많이 했고요. 병조, 군사, 그 다음에 형조, 법률, 그 다음에 공조, 뭐 건설, 토목. 요걸 담당했다. 그래서 행정 업무를 6개로 나눠 처리했고요. 그래서 왕, 의정부, 6조. 이게 행정의 기본 틀이에요. 행정의 기본 틀이고요. 자, 여기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있죠.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이죠.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 3사가 있었고요. 여기 있네요. 사헌부, 관료의 감찰과 풍기단속. 사관원, 왕이 옳지 못한 처사나 과오를 비판하는 행동. 그 다음에 홍문관은 뭐예요? 경연을 하는 곳이었죠? 경연을 통해서 왕을 견제하는 기관. 요 3개, 3사. 그런데 사헌부와 사간원, 요 둘을 해가지고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양사라고도 불러요. 양사. 아무래도 이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은 요 둘이 많이 했으니까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3사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이었죠? 이에 비해서 승정원, 여기 왕권을 견제했던 역할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간쟁, 봉박, 서경. 간쟁은 왕의 잘못. 그 다음에 봉박은 왕이 명령을 내린 걸 거부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대단하죠. 서경은 만약에 예를 들면 왕이 저를 전라북 도지사로 임명했어요. 요걸 3사 관리들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 거죠. 서경입니다. 요 3가지. 간쟁, 봉박, 서경도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는 안 나올 건데 좀 거서기에서는 나와요. 이제 능력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나오니까 우리 용어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얘는 이제 왕권 견제하는 거고 왕권 강화시켜줬던 거 승정원과 그다음에 의금부가 있어요. 승정원은 왕명출납, 왕실 비서기관이에요. 비서기관.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요. 왕이 잠자고 있는데도 운묵에 앉아있는 애들 있죠. 항상 왕이 그림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실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의 관리들인데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승지 그래요. 승지. 승지가 왕에 가장 가까운 데 있고 우리 흔히 왕 옆에 있으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누구 그러면 흔히들 뭐예요? 내시 그러는데 내시는 밖에 있어요. 문 밖에. 문 밖에. 그래서 오토도가록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승지들이 아니야. 내시들이잖아. 의정부 영의정남 씨요 하면서 자동으로 쫙 열리잖아요. 그죠? 아무튼 왕의 손과 발을 역할을 했던 그 승지들 승정원이고요. 그 다음에 의금부 있어요. 의금부. 왕이 사관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 사약 내리는 사람이 있죠. 빨간 옷을 입고 가요. 여기 깃털 꽂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의금부 도사라고 불러요. 의금부 도사. 왕권 강화인 거죠. 한성부 춘추관은 뭐예요? 춘추관은 역사 편찬하는 기관이고요. 성균관은 뭐예요? 중앙교육기관이었죠. 자, 이처럼 행정의 기본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은 5도 양계 그랬죠. 그래서 5도는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우리 군사행정구역 그랬잖아요. 자, 조선시대 때는 8도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파견된 장관을 우리가 관찰사라고 불렀고요. 그 밑에는 부목 군현에 수령을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와 좀 다른 점. 고려시대는 뭐예요? 수령을 파견한 주현보다 파견하지 못한 속현이 더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모든 군현에 뭘 파견해요? 수령을 파견합니다. 이거 고려시대 거하고 비교가 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령은 지방의 행정, 군사, 사법 모든 권한을 다 행사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가보개혁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가보개혁 되면 이제 사법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법권. 그러면서 이제 재판소가 따로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창리들이 있죠. 수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 창리들이 있었는데요. 고려시대보다는 권한이 커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당연히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유향소, 향청이 있는데 이 향청은 지방사족의 자치기구. 이제 나중에 우리 사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사림 세력들이 이제 어때요? 수령을 보좌하고요. 그 다음에 향기를 감사했던 기관 유향소라는 게 있어요. 유향소라는 기관. 이건 향촌 자치기관입니다. 향촌 자치기관. 이 유향소를 서울에 놔두면 좋아요.
서울에다도 두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요? 경제소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경제소. 요건 뭐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나올 텐데 쌤이 나중에 여기 PPT에다가는 정리를 해놓을게요. 경제소라는 걸 또 설치를 합니다. 경제소. 자, 군사제도입니다. 중앙군 5위. 지방군은 5위. 아이고, 요게 있었네요. 조선시대 때에는 양인 개명제라는 것이 있어요. 역시 교과서에는 없어서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한 건데요. 양인 개명제는 모든 양인들은 다 군대 간다예요.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됩니다. 양인 개명제인데 여기에 누구는 빠져요? 천민은 군대를 안 갑니다. 천민은 군대를 안 가요. 그 대신 천민은 군대를 안 가는데 누구는 갔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가운데 양반은 처음에는 조선도 양반들도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양반들이 군대에서 어때요? 빠지게 되고 조선 후기가 되면 맨 처음에는 빠졌던 천민이 슬쩍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군대로. 아무튼 양인 개명제, 모든 양인들은 군대 가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요런 이제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지방군인데요. 병영과 그다음에 수용으로 나눠집니다. 5위. 중앙군은 5위예요. 고려시대 때는 2군, 6위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중앙군은 직업군인이었지만 조선시대는 다 똑같이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의무병입니다. 직업군인, 세습적인 직업군인은 없었어요. 고려시대의 중앙군은 세습적 직업군인, 조선시대 때는 세습적 직업군인은 없습니다. 세습적 직업군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는 과거에 뭐가 실시가 돼요? 그래서 묵과가 실시가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묵과가 없다고 그랬죠. 왜? 세습이었으니까요. 세습인데 어떻게 뽑아요? 뽑을 수가 없잖아요. 자, 관리등용제도 과거, 음서, 선거가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음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조선시대 때는 음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5품 이상이었지만 조선시대 때는 2품 이상이 되다 보니까 비율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거의 대부분 뭘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합니다. 자, 종류, 문과, 그 다음에 묵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묵과도 있었다고 그랬죠? 왜? 세습적인 직업군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아까 군인들, 양인 개병들, 모든 사람들 다 군대 간다고 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양인 이상이면 시험을 응시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농사 짓고 했던 사람들이 문과에 합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겠죠. 자, 문과. 자, 소과와 대과로 구분되고요. 일단 대과 시험을 보려면 소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생원과 진사과로 나누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길게 이야기하면 좀 골치 아프니까 조선시대 때 과거에 흔히 문과에서 뽑는 건 몇 명을 뽑냐면 33명을 뽑아요. 33명. 이 33명 가운데 1등을 우리가 장원 그래요. 장원급제입니다. 2등을 뭐라고 부를까요? 2등. 1등은 장원. 2등은 자, 나중에 이제 그건 수업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 혹시 이제 동영상 열심히 본 친구들은 1등은 장원급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2등, 3등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1등은 장원, 2등, 3등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명을 갑, 을, 병으로 또 나눠요. 갑, 을, 병. 그래서 똑같은 과거에 시험에 합격했지만 장원은 6품으로 시작하고요. 병은 9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33등 안에 들었지만 누구는 6품, 누구는 9품. 시작점이 굉장히 다르죠. 무과는 몇 명 뽑았냐면 28명을 뽑았어요. 28명. 우리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은 28명 가운데 22등으로 합격을 해요. 22등으로. 그래서 역시 무과도 1등은 6품인데 병과는 9품부터 시작해요. 이게 이순신 장군도 9품부터 시작했죠. 와, 이때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과거에 합격했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윤관이었어요. 윤관이 아니라 누구죠? 원균이었죠. 원균. 이게 원균은 거의 급제를 합니다. 이 시작점이 달랐던 거죠. 잡과. 기술적입니다. 아까 과거 시대 양인들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다고 했지만 양인들은 문과는 거의 없고요. 요 무과와 특히 이제 기술관, 잡과에 많이 응시를 했는데요. 잡과는 뭐 의학, 법학, 뭐 수학, 그 다음에 지리학, 이런 것들을 잡과라고 그래요. 이게 요즘 의사 되려고 하는 친구들은 옛날에는 잡과 시험을 보는 잡인이었죠. 잡인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기술직이 천시됐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합격하면 증서를 나눠주잖아요. 증서.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얀 거와 빨간 게 있는데, 이 생원 진사, 속과에 합격하면 하얀 거. 그 다음에 문과 33명 안에 들면 빨간 걸 줍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입니다. 자, 중앙에는 성균관, 그 다음에
사부학당. 얘는 중등교육기관이고요. 지방에는 뭐가 있었어요? 향교가 있었어요. 자, 요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사부학당 중등교육기관입니다. 향교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속과시험을 봅니다. 속과시험을 보는데 속과도 아무나 합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예요? 전국적으로 생원 진사를 약 700명 뽑아요. 700명. 안배를 해서. 이 700명들 가운데 이제 대학 입학 자격을 주는데 그게 바로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에는 입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과시험을 보려면 반드시 속과시험에 합격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서당 다니다가 대과시험 이건 없어요. 뭐 사부학당 다니다 대과시험 없어요. 여기 졸업하고 속과시험에 합격을 해야 일부는 성균관에 가서 대과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속과 생원 진사 자격을 가지고 바로 이제 어때요? 대과시험을 보거나 그랬던 거죠. 3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33등 안에 드는 거니까 뭐 엄청 힘들었겠죠. 엄청 힘들었어요. 아까 보니까 문과 28명이요. 자, 요건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자, 고마워요.